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저는 항상 첫 그 단신들은요, 윤석열이 하는 소리들 중에 어이없는 뉴스들을 좀 뽑아요. 첫 번째 제가 오늘 뽑은 거는 윤석열이 정치 이념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한마디로 재정을 확장해서 경기가 어려우니까 정부가 재정을 확장을 해서 시장에다가 좀 투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뭐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수가 너무 죽고 자영업자가 힘들다, 이런 막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내년 기조는 긴축 재정이잖아요. 돈을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R&D 예산을 줄이고 어떤 그 지방 도시의 어떤 상품권들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판이 많잖아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윤석열이가 정치와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막겠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웃겼냐면, 야,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새끼가 재벌 총수들 먹방시키고 술상무 시키냐? 어? 미친놈이죠. 안 그래요?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새끼가 대기업들 총수들 됐고 회장들 됐고 떡볶이 먹방 처먹고 앉아있고, 거기에다가 술상무 시켜놓고, 그게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지 못해. 지가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고 앉아있으면서 지가 진짜 병풍 세워놓고 지가 개소리 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 어이없는 개소리 뉴스 오늘 처음에 뽑은 거고, 우리 윤 씨의 지지율이 참 그래도 누가 나와도 지지를 하는구나. 중도에서, 저는 뭐 민주당 지지층 그다음에 전체적인 지지율 이거 안 보고 중도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들. 본인이 뭐 이명박 찍었다가 문재인 찍었다가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진짜 있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들을 예전에 믿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중도층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23.3이에요.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거의 70%예요. 중도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내년 총선은 중도 싸움이라 그러잖아. 중도에서 우리가 7대3으로 이기고 있는 거야. 중도에서 긍정이 23.3밖에 안 돼. 부정이 68.2야. 이걸 보면 정말 내년 총선이 민주당이 얼마나 유리하고 있고, 현재 조중동이 왜 한동훈이를 우려하는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많다. 내가 보면 더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 윤 씨가 또 국정원장 조태용, 외교장관 조태열, 이거 왜 제가 말씀드렸냐면, 국정원장은 사실상 국가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던 인간이 안보에 가장 큰 구멍을 나게 한 게 윤석열이었죠. 국정원장이 지금 공석 상태가 한 6주 정도, 4주? 6주에서 이어져 있는데, 이 신임 외교부 장관 조태열은 누구냐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뭐 외교 2차관 했던, 그리고 유엔 대사 했던 잔데, 이 사람을 지금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 때뿐만 아니라 외교부 장관 막 돌려막기 하고 있고, 지금 국가안보실장을 국정원장에다가 데려다 놓고, 국가안보실장은 누군가 했더니 윤석열의 서울 법대 선배고, 선배 정치, 후배 정치,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뭐 외교 안보 뭐 가장 뭐 지금 우리가 뭐 잘 봐야 된다 지랄하고 있는데, 입인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합시다. 대한민국의 외교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외교의 가장 큰 리스크는 윤석열이에요. 그쵸? 대한민국의 가장 큰 외교의 리스크는 윤석열 자체예요. 윤석열 자체가 지금 한미일 북중러라는 신냉전체제의 행동대장을 하면서 진짜 우리나라만 지금 고립되고 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노동당이 이번에 집권하면서 과거 오커스라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어떤 조직에서 사실상 노동당이 이번에 집권하면서 지금 중국과 다시 외교적으로 화해했어요. 왜 화해했냐?
중국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 공장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석탄이 좀 부족하대요. 근데 호주에 석탄이 많이 나거든. 그래서 중국의 필요가 석탄이나 어떤 에너지 자원이라서 호주에 석탄을 제공하면서 호주는 중국의 시장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 앉아 있죠. 다 이렇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중국과 해빙 무드예요. 근데 우리나라만 계속 혼자 주접 떨고 중국에 넘지 말아야 될 선 내정 간섭해갖고 대만 문제 끼어들고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러시아 공장을 현대자동차가 거의 1조 달러를 들여갖고 러시아의 현대자동차 공장을 지었었는데 오늘 14만 5천 원에 팔고 나왔대요. 러시아의 공장을 철수로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적자는 나날이 쌓여가고 있고 중국의 기술은 점점 대한민국을 따라오고 있고 지금 이게 뭐가 심각하냐면요. 윤석열이가 나중에 날아가더라도 러시아가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가 러시아에서 가장 1위 많이 팔리는 자동차였거든요. 현대차가 여러분들 철수함으로써 어디가 들어갈 것 같아요? 어디가 들어갈 것 같아요? 중국이죠. 현대차가 철수하는 순간 중국의 자동차 시장, 자동차가 러시아를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다 들어갔어요. 아니, 러시아 시장에 중국 자동차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거는 정말 어이없는 뉴스다. 그 다음에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했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징계 소송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오히려 2개월 정직이 약하다라는 판결이 났었죠. 근데 2심에서 이거는 예정된 패배입니다. 그렇죠?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가 법무부가 이기면 윤석열의 징계가 정당화가 되니까 제대로 대응 안 한 거죠. 이건 예정된 패배예요. 한동훈이 이거 당장 상고 하나 안 하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져야지 좋은 선거였잖아. 지네들이 볼 때는. 윤석열이 그래야지 억울하게 징계당했다가 되니까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이가 이걸 한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이게 법의 맹점이죠, 여러분들. 만약에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의 징계를 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소송 당사자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돼야 된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안 대응하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소송 당사자는 분명히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인데 이게 법무부를 상대로 내다 보니까 추 장관님이 빠지고 한동훈이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나중에는 소송은 그 당시 당사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걸로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소극적 변론하고 이거 오히려 여러분들 법원에서 소극적으로 변론한다고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윤석열을 비호했던 자예요. 이런 자가 무슨 법무부 장관입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제가 늘 내년 총선은 우리가 잘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된다. 방금 사건은 한동훈이가 패소할 생각으로 소송을 한 거라서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상고심을 가냐 안 가냐 안 하면 나쁜 놈이죠.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질라고 확정 받아야 되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남과 북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우리가 9.19 군사 합의를 일부 파기하면서 북한은 완전 파기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전방에 다시 최신식 무기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고
공동 경비 구역에서 북한은 이미 무장을 했고,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도 오늘부터는 권총을 차고 있고, 사실상 원점으로 더 들어갔죠. 이런 상황은 북한은 계속 연이어서 핵무기 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연이어서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남북이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남북 관계는요,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는다. 지금 서로 건드리기만 해봐, 한마디로 옷깃만 스쳐도 미사일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불안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신원식이라는 국방부 장관이 남북관계의 현상 유지를 떠나서 이거는 사실상 북한이 도발하라고 지금 계속 공개적으로 자극하고 있는 게 뭐냐면, 김정은 참수작전을 옵션으로 넣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미 특수전 부대가 국내에서 연합 특수작전 훈련을 진행 중이에요. 이거는 사실 극비거든요, 이런 건. 대한민국의 특수부대와 미국의 특수부대가 우리나라에서 연합 특수작전을 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원래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이거를 군 당국이 밝힙니다. 그렇죠? 군 당국이 밝힌다는 것은 김정은이가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게 미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례적으로 특수부전 부대가 훈련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이거는 그냥 북한한테 도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남북이 으르렁대고 있어도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네 지도자를 참수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한 도발이죠. 그렇죠? 이런 짓거리를 국방부 장관이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훈련 영상을 공개합니다. 미친 놈들이죠. 네, 오늘의 단신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첫 번째는요, 저거부터 좀 시작을 할게요. 송영길 당대표 문제가 왜 심각한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당대표가 전격적으로 구속이 됐죠. 송영길 당대표가 구속이 됐는데, 이게 누가 봐도 여러분들 원래 있었던 일이에요. 예전부터. 송영길 당대표만 저렇게 어떤 뭐 돈봉투, 예전에는 돈봉투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식사비 정도라고 하면서 민주당의 관행 같은 거였어요. 민주당의 관행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돈봉투 전당대회라고 했던 이런 사건이었고, 그 별건으로 뭐 정치인한테 돈을 받았다,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한 거고요. 저는 결국은 대의원만 포섭하면 당대표 되는 것은 문제없다. 이거는 결국은 대의원제의 모순적인 현재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구조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에 민주당 혁신위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제안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을 조정했던 1대 19.99999 20 미만이라는 이 숫자는 앞으로 이런 돈봉투 사건이 벌어질 수 없는 사전 예방책이라고 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분명 저는 송영길 대표를 지지하지 않아요.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당대표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정치인인 거 맞고요. 그러나 검찰의 과도한 수사는 맞습니다. 그렇죠? 전 당대표가 도주의 우려도 없지만, 사실상 전 당대표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사실상 총선을 앞둔 4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사건이고 검찰의 과도한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외통수에 걸렸어요. 이거에. 이게 민주당이 지금 뭐 오늘 성명 발표하는 것도 이미 민주당을 탈당한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논평이 없다. 이거 굉장히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구차한 거예요. 분명히 송영길 하면 누가 봐도 586의 상징적인 사람이었고 민주당의 사람이었는데, 이미 탈당했다라고 선을 긋는 자체가 민주당이 당혹스럽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검찰의 과도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송영길 당대표가 구속됨으로써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위기가 오냐면 검찰이 이제 꽃놀이패를 지은 거예요. 검찰이 이제 김건희 특검에 맞서서 검찰은 여기에서 이제 바람을 부르는 거예요. 민주당 전체 돈 봉투를 받았다는 20명에 대해서 줄줄이 소환을 할 겁니다. 검찰은 제가 보면 안 봐도 뻔해요. 민주당이 28일 날 이제 그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고 전폭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때 누가 봐도 여러분들 20명 송영길 구속됐으니까 나머지 20명을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나머지 20명을 수사를 하면 지금 명단이 나오는 거 보면 누가 봐도 친명계 또는 범친명계예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비주류가 이재명을 공격합니다. 이걸로. 제가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를 받았다는 20명들을 소환하는 것도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리스크지만 이 20명이 친명 의원들이나 내년 총선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검찰이 기소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 사람들에게 공천을 주는 순간 또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쵸? 검찰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검찰이 노리는 게 20명을 검찰이 줄줄이 소환해갖고 조사해갖고 경중에 따라서 기소를 의견으로 재판에 붙이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누구는 공천 탈락시키고 친명계는 공천 기소가 됐는데도 공천을 주냐? 라고 하면서 이거는 결국 이재명 당대표의 굉장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큰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봐도 이거 검찰이 가만두겠냐고요. 송영길 하나 잡으려고 송영길 당대표를 구속시켰냐고요. 무조건 타켓은 이재명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주변 사람들 돈 봉투 받았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검찰은요 받았다고 얘기했다 증언이 나왔다 이걸로만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받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 안 받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자기가 안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힘든 거거든요. 응? 현재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친명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검찰이 노리는 게 민주당 내부를 흔들면서 밖에서는 지금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게 서초동에서 도는 소문이 송영길 구속시켰으니까 이재명도 구속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검찰은 끝까지 총선 전에 이재명 당대표의 영장을 한 번 더 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응? 저기 뭐 홍길동이라는 애 좀 입 좀 다물게 해요. 응. 홍익표를 욕하고 있으면 이재명도 수박이냐? 홍익표를 민 게 이재명인데 이재명도 수박이냐 그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결국은 검찰이 내년 총선을 지휘하잖아요. 그렇죠? 결국 검찰이 내년 총선을 지휘합니다. 지금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몇 개의 역할을 하고 있냐면요.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고요.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고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하고 국힘당의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끝까지 특검에서 김건희를 수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검찰은 끝까지 민주당 흔드는 거죠. 그러나 조금 그러니까 송영길 당대표가 사실상 구속이 됨으로써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이제 위성정당이니 여기저기 정당 난립은 좀 송영길 신당이니 이렇게 하면서 사실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나 되게 괴로워했거든요. 그렇죠? 송영길 당대표가 신당 만든다 그러는 게 그게 무슨 꼬라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영길 당대표가 신당 만든다는 게 이낙연도 신당 만든다는 욕 뒤지게 먹는데 송영길이가 신당 만든다는 걸는 괜찮고 이낙연 신당은 안 되냐 이런 프레임으로 또 걸리거든요. 지금 송영길 당대표가 구속됨으로써 가장 당황한 게 뭐냐면 돈 탐사 애들이에요.
저 돈탐사 애들 송영길이랑 손혜원이랑 돈탐사랑 신당창당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선거법이 어떻게 결정되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위성정당이 민주당다운 정당이 난립하지 않고 이제 하나의 개혁 진보 세력의 정당이 나올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돈탐사 여태까지 송영길, 손혜원 이런 애들 돈탐사 대놓고 이제 신당창당 물고 틀라고 했었잖아요. 응?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교통 정리가 어느 정도 돼갖고 뭐 조국 용해인 이번에 천호선 3인당 이런 정당들이 만약에 연합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정도 지지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응? 제가 보면 내년 시끄러워질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이쪽 용해인 뭐 조국 만약에 이쪽 뭐 개혁 진보 연합이라고 나왔는데 이쪽은 송영길이라 그래갖고 막 또 열린민주당 사태 막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뻔했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송영길 대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쓰럽죠. 그렇죠? 지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대표 경선 관리 잘해주시고 그랬던 거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 이후의 행동이 굉장히 잘못했어요. 굉장히 송영길이 이재명 당대표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됐었고 결국 이런 사단을 만들었는데 저는 송영길 당대표가 오히려 검찰이 동봉투 사건을 꺼내갖고 저렇게 공격을 하면 검찰과 맞서는 모습은 좋았어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송영길 당대표가 이런 검찰과 맞설 때는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맞서는 게 맞았어요. 신당 창당한다고 하면서 비례정당 만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하면서 검찰과 맞서는 모습이 안 좋아 보였어요.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자기가 다 내려놓고 검찰과 맞서겠다 이렇게 해야지 진정성이 보였는데 뭐 신당 창당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거는 악수라고 봐요. 그게 좀 잘못했었다고 봐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송영길 구속은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악재예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검찰이 20명을 줄줄이 소환해서 조사를 해갖고 기소를 때려. 근데 여러분들이 이름만 댈 만하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우리가 응원하고 지지하는 친명 의원이야. 근데 이분을 공천에서 배제시키면 또 이분도 가만히 있겠냐고. 이재명 당대표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걸 만드는 게 지금 그럼 또 비명계에서는 기소당해도 공천 주냐라고 하면서 난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손 묻으면 이 바닥에서 손 묻으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1번 내년 총선은 헌정사상 처음 민주 대 검찰의 선거다. 그 다음에 한동훈 첫 시험되는 김건희 특검이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나요. 이거 다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냐면 여당에서 한마디로 국힘당에서 비대위원장 원점부터 검토하겠다. 김한길 카드 등은 유효하다. 그렇죠? 이거 다 가짜 뉴스입니다. 이거 뭐냐면 국힘당 안에서 비윤계가 반발이 좀 심하다 보니까 한동훈 카드 그리고 이거는 조중동의 눈치를 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 이거는 시간 벌기예요. 시간 벌기. 이거는 뭐냐면 한동훈이를 추대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한동훈 추대하라 그러면서 시간 끌어주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전당원 투표 붙이면 되니까 그냥 지금 한동훈 비대위 확실한 거예요. 제가 보면. 저는 처음에 한동훈이를 진짜 이렇게 무리수를 더 가면서 쓸 것인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는 좀 정치가 요즘 혼란스러워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워딩을 보면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거의 수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자가 질문합니다. 정치 경험 부재인데 총선 치를 수 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진짜 위기는 몸살일 때다 얘기하면서 사실상 자기 정치 경험이 없는 거에 대한 비판을 걱정할 거 없다라고 그냥 받아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자기가 내년 국힘당 비대위원장 하겠다 수락하는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좀 따져보자 봅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길은 처음엔 길 아니었다. 그렇죠? 정치 초짜라고 하면서 모든 길은 처음엔 길이 아니었다. 지가 그 처음에 길을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비대위원장 수락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길은 처음엔 전부 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길이 아닌 길을 가는 것도 지가 그 길을 개척한다는 거니까 수락한다는 거죠. 결국은 내년 총선은 한동훈 그리고 용산 직할 체제로 치른다는 게 이제 확정된 거죠.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용산의 직할로 치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20일이면 내일이죠, 여러분들. 내일 국힘당이 상임 고분단 회의 후 아마 내일 21일이나 그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내일 상임 고문 연석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결국은 한동훈이가 인선이 된다는 것은 검찰이 이제 민주당 흔들 카드도 생겼고 사실 이제 한동훈을 앞장 세워서 김건희 특검을 대비한다는 그런 뉘앙스로 좀 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래요. 자기는 누구를 맹종한 적 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사람들은 오늘 이거를 짚지 않더라고요.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소리에 대해서 사실상 질문을 하니까 자기는 누굴 맹종한 적 없다. 이거 똑같은 검사들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거 윤석열이도 예전에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 물으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이준석 전 국힘당 대표가 한동훈이가 뭐라고 얘기할지 궁금하다라고 했더니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물으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알면서도 모르죠. 특수관계잖아, 니네. 카톡을 300번이나 나누는. 중요한 자료가 있다 그러면 김건희가 내가 따로 전해줄게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제가 서론을 좀 설명드린 거고 누가 봐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치권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누가 봐도 내년 총선은 중도의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거의 30% 초반 20%까지 추락하는 그래서 윤석열로는 내년 총선을 치르기 힘들다는 게 뭐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어떤 모든 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윤심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윤심이 작용을 하거나 그러면 내년 총선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정상적인 선거판을 짠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선거 기획을 할 때 한동훈이는 먼저 제껴놓고 하겠죠. 후보군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당이면 국힘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면 내년 총선을 치를 비대위원장 후보에 한동훈 걔는 윤석열과 너무 오버랩 돼. 그러면 그냥 바로 가장 먼저 제껴놓아야 될 사람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낄 수가 없냐. 여러분들 보시면요. 지금 국힘당 내부 사정을 좀 알려드릴게요.
국힘당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만만치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이 올해 38 전당대회를 할 때 1등이 누구였죠? 38 전당대회를 할 때 1등은 유승민이었어요. 거의 여론이 유승민이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하면 유승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국힘당이 이러다가 잘못하면 유승민한테 당권을 줄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 당원 당규를 개정해갖고 전당원 100% 투표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김기현이가 그 바닥에 있다가 그 윤심이 작용하면서 사실상 용산에서 찍어 누르면서 과반 이상의 그 투표를 했고 유승민은 끝내 출마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그때 김기현을 밀었던 사람들, 그때 김기현을 밀었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윤심이 작용해서 김기현을 밀어서 그때 김기현이가 국힘당의 초선 의원들이나 중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경선입니다. 검사 공천은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랬거든. 분명히 얘기했어. 검사 공천은 없다. 그리고 내가 당대표가 되면 모든 지역에서는 공정하게 경선을 붙이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김 대표는 영남 중진들이나 그렇죠? 영남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당대표 될 때 분명히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검사 공천 없다. 전략 공천 없다. 무조건 총선에서는 경선을 붙이겠다. 그렇죠? 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 김기현을 밀었던 현역들이 생각할 때 한동훈이는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국힘당 현역이야. 내가 국힘당 현역이에요. 한동훈은 뭐예요? 내가 볼 땐 그 국힘당 현역이 볼 땐 저승사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류안의 혁신이도 버텼던 김기현인데 이제는 대놓고 누가 봐도 한동훈의 말은 윤석열의 워딩이거든요. 인류안 정도는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거는 공천 학살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한동훈표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동훈표 공천 학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불안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극구 만류했고 김기현 대표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응? 그러면서 김기현이가 나름 온건파잖아요. 국힘당에서 온건파다 보니까 억울하게 공천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선 약속을 했고 검사들 공천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오는 바람에 이제는 대놓고 검사 공천을 해도 찍소리들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공천 물갈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비윤계에서는 극도로 위기감을 느끼고 반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상황인 여러분들 국민의힘 그렇죠? 모두가 친윤은 아니잖아. 국힘당에서 특히 배지들을 많이 달고 있는 사람들은 영남 중진들이잖아요. 근데 영남 중진들 해봐야 친윤색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남 중진들 중에서 친윤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영남 중진들이나 지금 그 현재의 배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김기현이 더 좋았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어느 순간 결국은 공천 물갈이가 시작되면 그 타켓은 영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현재 저항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니네가 그렇게 저항을 하고 안 하면 나 비대위원장 안 한다 라고 하니까 어디서 들고 일어나요? 영남 사람들보다 더 힘센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나선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김기현보다는 수도권 선거를 이끌 때는 자기네들 볼 때는 한동훈이 낫거든요. 그래서 원외에서 오히려 한동훈을 밀고 지금 국힘당 분위기는 원외에서는 한동훈을 지지하고 원내의 배지들은 한동훈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배지들은 자기를 날려서 검사 공천을 할 거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요 한동훈이가
오늘 이런 개소리를 했는데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 어디 가갖고 이렇게 반박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라고 얘기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은 몰카 공작이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당대표 비대위원장을 하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행사한다, 건의를 하겠다는 거죠. 진짜 그런 건의? 그렇잖아요. 비대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2일 내일 모레 글피면 자동 국회에 상정이 올라가면 28일이면 자동 부의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날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미리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 얘기했다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비대위원장으로서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를 사실상 얘기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하나하나 다 팩트 체크해 줄게요. 먼저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악법이냐 했더니 진보당, 그러니까 정의당이 추천하는 검사를 특검으로 임명하는 거라서 악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먼저 한동훈 씨가 뭘 모르냐면요. 정의당이 추천하는 게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야당이 추천을 해서 민주당 추천 인사와 정의당 추천 인사를 고르는 건데 누가 봐도 민주당 추천 인사를 고르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정의당이 추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야당이 추천하기 시작했냐?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부터 된 거예요. 그렇죠? 그때 국힘당이 그 당시 새누리당이 니네가 협조해갖고 특검은 정부 여당의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니네가 바꾼 겁니다. 박근혜 특검 때 가장 날린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이야. 그리고 악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악법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게 독소 조항이래요. 야, 이 사람아.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이 매일 특검 브리핑하고 그래갖고 윤석열이랑 너랑 우리한테 얼마나 박수를 받았어. 네가 했던 일이야. 네가 했던 일을 이제 와서 악법이라고? 응? 네가 했던 일이야. 지가 했던 일이에요. 응? 지가 최순실 특검 때 했던 일을, 응? 네가 최순실 특검에 네가 수사팀으로 참여했었잖아. 그러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한동훈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당시 수사 상황 브리핑에 대해서 비판하는 조중동의 기사가 나오니까 국민의 알 권리다. 네가 한 거야. 네 입으로. 기억이 안 나지? 응? 그 당시에 한동훈이 수사 상황을 지금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게 독소조항이라 그랬고, 그 당시에 최순실 특검 할 때 그 당시에 수사 과정에서 브리핑은 국민들의 알 권리라고 네가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하나 여러분들 어디 가갖고 이게 정치 특검이다라고 하면 반발해 주십시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 공작으로 특검을 지금 하려고 한다. 오늘 한동훈이 그 얘기를 했어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을 하려고 그런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진짜 멍청한 게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된 겁니까? 첫째, 팩트 체크. 아무리 김건희를 고소고발을 해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해갖고 결국은 특검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한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맞죠? 아무리 검찰에 고발을 해도 검찰이 김건희 소환조차 하지 않고 김건희를 수사 안 하니까, 그래서 야당들이 모여갖고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리고 이 특검이, 이것들이 진짜 멍청한 게, 이 특검이 총선을 앞두고 날라올 거라는 건 나는 예전엔 얘기했어. 제 방송 봤던 분 기억나요?
얘네들이 뭔가 모르는데 이 특검 제가 그리고 왜 특검이 지금 왜 이 시기에 날라왔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발의할 때 국힘당이 협조를 해갖고 특검 빨리 했으면 이미 진작 끝났겠죠. 그렇죠? 제 말 틀려요? 민주당이 특검을 지금 발의한 거예요? 국힘당이 그 당시에 특검 발의한다니까 협조 안 하고 쌩 깠잖아요. 쌩 까갖고 민주당이 국힘당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패스트트랙 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패스트트랙을 태워갖고 6개월 180일 지난 게 지금 아닙니까?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국힘당 니네가 셀프로 총선 앞두고 특검 지금 자동상정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뭐라 했어? 쟤네들 이상하다. 이거 지금 오히려 김건희 특검 합의해갖고 지금 빨리 해버리는 게 쟤네들한테 유리할 텐데 쟤네 이거 나중에 패스트트랙 타면 12월에나 넘어오면 1월 2월 특검 구성하고 총선 때 특검으로 갈 텐데 예전에 내가 얘기했어요 이거. 이거 지네가 시간 끌고 생각해 보십시오. 김건희 수사 안 해서 특검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 그러면 특검이 필요했습니까? 특검이 필요 안 했죠. 검찰이 수사 안 하니까 민주당과 야당들이 힘을 합쳐서 특검법을 발의했고 5월 4월인가요? 4월에 했나? 특검법을 발의했고 결국은 이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도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하고 아예 협상을 안 하고 자체를 뭉개버리니까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태운 거예요. 이게 무슨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인 특검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천만의 말씀. 니네가 그렇게 자초한 거지. 응? 니네가 자초한 거지. 응? 김건희 특검은요 주가 조작 연루 사건이에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사건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고 오늘 박주민 의원이 여러 가지 명품 사건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 김건희가 반환 창고가 있다는 그것도 청와대 용산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저는 그것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해요. 응? 이게 왜 그러면 특검 추천권이 왜 야당한테 있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예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특검을 앞두고 이게 꼼수가 발휘할 수 있다. 윤석열이가 탈당을 해버리면 그렇죠? 윤석열이가 탈당을 해버리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그러면 국힘당도 집권 여당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미 특검법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 건너간 거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2명의 후보를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탈당할 수는 없죠. 집권 1년 차에 탈당하면 개망신이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는 탈당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결국은 2명을 정의당과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로 특검 후보를 1명 추천을 하고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면 70일간 수사를 하고 30일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특검은 서두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간에서는 한동훈이가 이번에 송영길 당대표의 돈봉투 사건에 민주당에 연루된 20명의 사건을 총선과 딜을 하려고 할 것이다. 개소리죠. 민주당이 특검을 총선 지나고 나서 딜을 하자고 온다?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민주당은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윤석열이는 둘 중에 한 명을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한 거예요. 민주당은 이성윤 지검장을 추천을 하고 정의당은 임은정 검사를 추천을 하고 그러면 사실상 빠져나갈 데가 없다. 그렇죠? 이성윤 고검장과 전 중앙지검장과 임은정 검사를 그러니까 이게 정의당도 잘 이번에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 저거 아세요?
정의당을 요번에 제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정의당 기대할 만해요. 이문정 검사는 자격이 안 돼요? 자격 되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정의당에 지금 김준호 비대위원장 있죠. 그분이 굉장한 그 사쿠라 정의당이 아니에요. 사쿠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의당을 믿는 게 아니라 김준호 비대위원장을 믿어요. 제가 그분이랑 방송도 해보고 그분은요 대한민국의 악의 축은 국힘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람 김준호라는 사람은 정말 정치적 색깔은 국힘당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심상정은 저는 믿지 못합니다. 김준호는 민주당보다 더 센 사람을 추천하면 했지 민변 출신이에요. 현재 민변 변호사고. 그래서 심상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믿지 못하지만 김준호는 제가 좀 알아요. 아니 제가 김준호랑 저희 방송도 해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분은 어떤 줄 아세요? 민주당 이중대가 되는 게 낫지 국힘당 이중대가 되는 수는 없습니다라고 딱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당 사람들이랑 달라요. 민주당 이중대가 되면 됐지 국힘당 이중대가 되는 것은 정의당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 사람은 이미 사상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정당 자체 정의당은 믿을 수 없지만 특검 후보는 정의당에서도 이상한 사람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으면 돼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건 믿어도 돼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좀 잘 알아요. 굉장히 잘 알고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김준우 믿어도 돼요. 더 센 사람이에요. 그냥 국힘당에게 윤석열에게 저런 인간들 검사들에게 치를 떠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호정 정리하고 있잖아. 유호정 정리하고 있잖아. 그래서 민주당이 누구를 추천하든 정의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냐? 특검을 받을 것이냐? 그렇죠? 거부할 것이냐? 지금은 누가 봐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봐도 거부할 거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부할 때 여기서 이제 한동훈이 시험대에 오르는 겁니다. 바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살벌한 특검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죠? 살벌한 특검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당연히 김건희 입장에서는 못 받죠. 이거는 윤석열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김건희에게 달린 거예요. 오빠 받아 씨발 내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러면 받는 거고요. 너 뒤질래? 이 등신 같은 새끼가 진짜 보자 하니까 하면 거부해요. 그렇죠? 발표는 윤석열이 하지만 아니 이거 내 농담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거 농담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한테 달린 거예요. 그쵸? 김건희가 뭐 받아 그냥 아 씨발 나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받는 거고요. 아 정말 그래도 괜찮은 거야? 아 내가 받아 등신아 누가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래? 하면서 그러면 받는 거고요. 김건희가 뒤질래 너? 미쳤어? 하면 거부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더 있냐? 이제 제가 여러분들 잘못하다가 한동훈이가 날아간다 그랬죠. 한동훈이가 조기 단명할 수 있다. 비대위원장 되면. 과연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김건희 특검을 민주당이 2월에 재표결을 붙일 때 과연 표단속이 되겠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만약에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됐는데 민주당은 재표결을 붙일 거예요. 근데 반란표 15표만 일어나도 반란표 15표만 나와도 김건희 특검이 되는데
이게 첫째 한동훈이의 시험대입니다.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왜? 김기현이가 날아갔잖아. 그쵸? 김기현이가 날아갔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은 좀 배제시켰으면 좋겠어요. 수박들이라 그래갖고 김건희 특검을 당론으로 정해갖고 밀어붙인 건데, 수박들이라 그래갖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는데, 저런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자 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도. 응? 과연 한동훈이가 저런 정치력도 없는데 내년 공천을 보장하지 않고 결국은 공관위를 띄워서, 응? 공관위를 띄워서 컷오프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은 가만히 있다가 한 2월 첫 정도에 국힘당 컷오프 돼갖고 난리 났을 때 재표결 붙이면 한동훈이가 단속이 되겠냐고. 어? 그쵸? 저는 정치적으로 검사들은 누구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거든요. 검사들이 만약에 표단속을 하려면 전화 싹 돌려갖고, 제가 이번에 뭐 공천 보장했습니다, 이거 안 하는 이상 누가 봐도 용산 직할로 한동훈이가 내려왔고 결국은 내년 총선 물갈이 한다는 신호탄인데, 그렇잖아요. 내년 총선 물갈이 한다는 신호탄인데 이게 캐비넷을 열 수가 없습니다. 왜 캐비넷을 열 수가 없냐? 비밀 투표야. 응? 아니 비밀 투표인데 비밀 투표를 캐비넷 열어갖고 추측으로만 너 찬성했지? 이 새끼 봐! 그렇고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이게 무기명 투표란 말이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한동훈이가 이게 굉장히 이게 딜레마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면,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전면전으로 이재명 당대표와 검찰을 시켜갖고 그 시기에 송영길 당대표에게, 전 당대표에게 돈봉투 사건을 맞불을 놓는 그런 시나리오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 대 칼로 싸우는 거지. 민주당 20명 줄줄이 소환해갖고 돈 받았냐 안 받았냐 갖고 검찰 누구누구 기소했다, 또 기소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재명 당대표 영장 빵 쳐버리고. 이 작전을 쓸 것이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거는 김건희한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윤석열이 대통령인 줄 알고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냐 안 하냐고 자꾸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왜 그러냐면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릴 수도 있잖아요. 한동훈이가 살라 그러면, 국힘당이 내년 총선에 살라 그러면,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꼬리표를 떼기 가장 좋은 게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이 영약하고 어쩔 때는 직진밖에 모르는 검사 출신들인데 어쩔 때는 조작의 달인들이고, 저도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작전을 펼칠지. 조중동은 계속 받아야 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그쵸? 조중동은 김건희 특검 여론이 70%가 넘는다라고 하면서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내년 총선 끝난다.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스타님이 기분이 좋은 이유, 어제 방송 발언이 틀려서 한동훈 우려. 그게 무슨 말이야?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 이게 뭔 말이야? 어제 방송 발언이 틀려서 한동훈 우려? 나는 한동훈 아직도 변할까봐 무서워요. 얘네들은 무슨 일을 할 건지 모르는 애들이라서. 저는 가장 제가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알려줄까요?
한동훈이가 잘 짜여진 윤석열과 형님 저 믿죠? 너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믿지. 네가 뭐라 하는 건 나 다 수용할게. 이런 식으로 모종의 계약을 하고 발언은 저렇게 했지만 한동훈이가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준석과 손을 잡고 유승민을 영입하고 광폭 행보를 하면 저는 내년 민주당 위기가 온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저는. 그러면 언론에서는 윤석열과 한동훈 대립각, 민주당 한장과 한동훈이는 달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늘 당하다 보니까 뭐 오늘이야 뭐 한동훈 오늘 발언 보면 뭐 특검은 뭐 악의적이고 뭐 그다음에 명품 사건은 뭐 특검법은 악법이고 명품 수수 의혹은 몰카다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아니나 다를까 뭐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호하는 그렇게 말은 들리지만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바뀌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노태우가 전두환이를 유배를 보냈던 인간인데 이들이 어떤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준석 같은 애들 띄워주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응? 제가 그래서 이준석 같은 애들 나중에 민주당에 1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법무부 장관이 부적절한 발언이죠. 현재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명품백 이건 누가 봐도 공직자의 부인이 아무 꺼리낌 없이 민간인으로부터 명품을 받았다는 김영란법 위반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몰카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냥 몰카 공작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현재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된 이 사건을 몰카 공작 사건으로 몰아가라는 사실상 수사 라인을 정해준 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검찰의 수사의 라인을 정해준 거예요.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이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얘기하죠. 응? 누가 봐도 이렇게 수사해라. 이거는 몰카 공작이다. 청해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애가 여러분들 보세요. 최은순이 구속된 거 보면서 뭐 느낀 거 없어요? 최은순이 구속된 거 보면서 느낀 거 없어요? 최은순 구속은 제가 보면 김건희가 시킨 것 같아요. 왜 그 생각을 하냐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보면 엄마에 대한 애틋함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최은순이를 엄마를 김건희가 끔찍히 아꼈다라고 생각하면 최은순 구속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처가 사건에 있어서 엄마 그냥 1년만 엄마가 좀 갔다 와. 이 정도로 제가 보면 그래서 그 사건의 핵심은 진짜 장고 증명을 이용해서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허점이 많은 최은순 사건입니까? 360억? 300억 원 이상을 장고 위조를 하면 그게 사문서 위조로 갈 일이에요? 장고 위조를 왜 합니까? 사기치려고 한 거잖아요. 그건 사기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기죄로 가면 어마어마한 징역형이 나오니까 검찰이 사기죄에 대해서 쏙 뺍니다. 오죽하면 재판부에서 이거 왜 사기죄로 안 하냐?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니까 한마디로 교통위반했는데 안전벨트로 끄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다 걸렸는데 안전벨트로 범칙금 3만 원 낸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빨리 털고 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과연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때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요즘 국힘당 정치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헛갈리는 게 이준석은 신당 창당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믿으면 안 돼요. 결국은 나중에 선거 직전에 이준석과 국힘당이 합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준석이를 아무리 한동훈이가 끌어당겨도 이준석은 국힘당에게 백기투항하지는 않을 거예요. 한동훈이가 결국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순간 이준석이가 요구했던 거 모든 것을 윤석열이가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준석은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신당 창당을 했던 이준석이가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저기서 이준석에게 공천관리 공동 비대위원장을 제안할 수도 있고, 공천 몇 명을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이준석은 절대 키워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경쟁 관계로 선거를 치를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쵸?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저는 처음에 이렇게 너무 조기 등판 아닌가? 제가 아는 정치 셈법으로 보면 한동훈은 선대본부장이 맞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급하면 김건희 건이 얼마나 급하면 비대위원장을 나오냐. 그렇죠? 상식적으로 봐도 한동훈은, 우리가 정상적인 국힘당이면 한동훈이는 자기 지지자들한테 인기가 있기 때문에 선대본부장이 맞는 거죠. 그렇죠? 비대위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공천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복합적으로 당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한마디로 당대표예요. 근데 누가 봐도 한동훈은 그런 능력이 안 돼 있잖아요. 검증도 돼 있지 않고. 그래서 한동훈이는 선대본부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론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조기 등판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을 차지해서 용산이 직할적으로 국민의당을 접수할 수밖에 없냐. 이거 김건희 특검법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조기 등판했어요. 여러 가지 한동훈이가 조기 등판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말은 중도 확장력이 없다. 한동훈이나 조중동이나 얘네들은 다 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중도 확장력이 없다. 그놈이나 그놈이다라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는 누구보다도 윤석열의 아바타 또는 윤석열의 2인자라는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높은 윤석열이 내년 총선에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을 내세우는 것은 사실상 수도권에서 정치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과연 한동훈이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달리는 선거판인데 그거에 맞게 매일 당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밖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정치는 첫째가 하는 게 아니다. 선거는 아무나 지휘해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한동훈이가 내년 총선을 지휘할 수 있을까요?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 저는 완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간에 이준석이나 누군가 그러니까 한동훈 단독으로 비대위원장을 수행해서 내년에 총선을 치르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간에 오히려 첫 번째 시험대가 민주당이 재표결을 붙였을 때 반란표를 방지를 못하면 그냥 한동훈은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죠. 그렇죠? 지켜는 봐야 되는데, 제가 과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왜 한동훈이 비대위 체제가 저는 2달 안에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민주당이 재표결을 붙이는 게 2월 달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2월 달에 재표결을 붙일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특검 임명하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3월 달 뭐 선거판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선거는요. 왜 비대위원장이나 선거를 앞두면 민주당이나 국힘당이나 시끄러워지냐면 평상시에는 국힘당은 민주당이랑 싸우면 되죠. 평상시에는 민주당은 국힘당이랑 싸우면 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랑 싸우면 되고 선거가 다가오면요. 내부의 싸움이 더 힘든 거예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고 떠드는 비명계가 있고 사실상 민주당이 국힘당이랑 싸우는 것보다 민주당 내부 단속하는 게 지금 더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이가 민주당이랑 싸우는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한동훈이가 민주당이랑 싸우는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과연 내부의 국힘당의 중진들이나 자기 당 지지자들이나 최고위에서 싸울 때 과연 정치인의 언어로 싸울 것인지 아니면 검사 스타일로 싸울 것인지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보면 한동훈이가 결국은 공천 부작용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어느 정당이든. 그런 거 어떻게 정리하고 갈 것이냐. 응? 진짜 여러분들 총선 때 오면요. 당내 싸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응? 근데 그런 한동훈이가 이거를 이겨낼 수 있냐. 결국은 오늘도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는데 그럼 당내 내년 윤석열 갖고 총선 못 치르는데 분명히 비대위원장한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쓴소리가 나올 텐데 그거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이번엔 제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지랄 떨면 저 새끼는 말이 안 통하는 새끼다. 응? 응? 의원님도 의원님의 생각이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그럴 거 아니야.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할 때 좀 쓴소리 나오면 듣지 못하고 지금 저보라 하지 말습니까? 의원님 예전에 어떻게 했나 새누리당 시절에 어떻게 하셨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지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잖아. 의원님 예전에 저한테 수사받지 않으셨습니까? 의원님 그때 제가 기소해갖고 분명히 뭐 2심까지 의원님 무죄가 아니라 뭐 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분명히 내가 보면 얘네들은요. 왜 제가 여러분들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냐면 검사들은요. 세상을 살면서요.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 외에는 훈수 드릴 일이 없는 직업이에요. 그쵸? 검사들은 검사 동일체라 그래갖고 자기 직속 상관 아니면 그 어디에서도 자기가 평생 싫은 소리를 듣거나 남 앞에 고개를 숙여보지 않아요. 늘 피의자를 앞에 들고 죄인을 앞에 들고 자기가 심판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단 한 번도 자기한테 쓴소리하는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과연 정치는 얼마나 여러분들 왜 정치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과연 한동훈이가 저는 한동훈이는 자기 꾀에 쓰러질 거라고 봐요. 뭐 그래서 저는 현재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린 제 분석을 제가 나름 이 정치 분석 오래 하고 짬밥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한동훈이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 거기에 쓸라 민주당 공격용으로 민주당 비대위에는 잠시 앉힐 뿐이지 김한길이가 지금 잠시 뒤에 빠져 있는 거는 결국은 저는 한동훈이 한계를 느꼈을 때 김한길이가 구원투수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김한길이가 비대위원장을 먼저 맡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선거판을 선대본부장을 맡는다고 생각했는데 한동훈이는 김건희 특검법이 우선이니까 먼저 어떤 이런 여론에 윤석열 지지율부터 올리고 왜냐면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순간 지지층이 결집하고 모든 이슈나 그런 선점은 국힘당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되는 순간 지지층이 결집해서 지지율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때 이제 검찰은 민주당을 털고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공천에서 잡음이 나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수습이 안 되면 김한길 비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식으로 같이 와서 그런 수순을 밟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서 지금 그렇게 김한길을 존경한다는 윤석열이가 좀 조용하고 있는 것 같고, 먼저 김한길부터 나가갖고 아예 한동훈이부터 먼저 투입돼갖고 현재 김건희 특검법이 우선이잖아. 왜잖아. 지금 아낄 때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잖아. 김건희를 지금 막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조기, 왜 그러면 형수 막아야지. 응? 그치? 형수 감옥 가는 거 못 보잖아. 김건희가 형수인데 한 살 많잖아. 그러고 형수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한동훈이가 아낄 때냐고. 응? 그렇잖아. 형수가 감옥 가게 생겼는데 형수가 될지 나중에 뭐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 그래서 제가 보면 좀 한동훈이 오래 못 가 같아. 한 2달? 그쵸? 제가 볼 때는 2달 정도밖에 버티면 2달. 이 공천권 할 땐 전쟁이 오죽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한동훈이를 무시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뭐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그 정치 경험이 많다는 김무성도 여러분들 옥새 들고 나르는 거 봤죠? 응? 총선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박근혜랑 좀 척지고 친박계가 밀어붙이니까 생각해보세요. 김무성이라는 그 당시에 국힘당이 어떻게 보면 무대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옥새 들고 날를 수밖에 없는, 이 총선의 무게감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무대라고 했던 김무성이도 못 버티고 옥새 들고 나르고, 유승민 같은 애들도 결국은 찍혀 눌러갖고 물러나고 그러는데 한동훈이가 버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김건희 특검법 형수인지 동선인지 모르겠지만 형수 살리려고 이번에 조기 투입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수 살리려고, 제 동서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형수 살리려고 그 조기 투입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동훈의, 아까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재의결 못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재표결 붙였을 때 반란표 나오는 순간 결국은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랑 둘 다 끝장나는 겁니다. 한동훈, 윤석열 둘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권력이 지금이야.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내년 총선은 제가 오늘 썼지만 민주 대 검찰의 선거를 치르려고 하지만 조중동의 시그널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중동 우습게 보지 마세요. 조선일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조선일보는 내년은 검찰로 선거 치르면 안 된다고 분명하게 시그널을 보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중동이 나올지 알려드릴게요. 100%입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출마하잖아요. 그쵸? 한동훈 비대위가 출마하면 조중동이 엄청 빨아듭니다. 조선일보는요, 항상 뭐 시작하면요 막 찬사를 해줘요. 처음에는 찬사를 해주다가 잘못 가면요 그때부터 버려요. 처음부터 절대 까지 않아요. 조선은 국힘당과 아군이기 때문에 뭔가 한다 그러면 처음에 찬사를 퍼부어요. 그러고 있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러지 말라고 시그널을 여러 번 줬는데 검사 공천을 한다든가 영남 중진권 공천 학살을 한다거나 그러면 바로 칼 들어가요. 그 칼 들어가면 검사도 버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 왜 조중동이 검사들을 겁내지 않냐면요, 검사들의 정보가 조선일보에도 다 있어요. 그쵸? 검사들의 비밀 정보나 수사 상황이 그게 다 조선일보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검사들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정적 제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의 나쁜 그런 정보들도 조선일보가 다 이미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결국 형수 구하려고 조기 투입됐고, 과연 이게 재의결할 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한동훈 리더십에 타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내년 총선 검사 총선으로 치를 수 있을 것이냐라면서 사실상 내년 공천이 마무리되기 전에 2월달 정도에 한동훈이가 그때 버티면 내년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고, 저는 못 버틴다고 봐요. 결국은 돌고 돌아 김한길로 올 겁니다. 결국은 김한길이 들어서서 결국은 이준석, 유승민 뭐 다 끌어들이고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검찰이 선거 한번 치러보겠다고 까부니까 조선일보가 야 니네 되겠냐 이거예요. 야 선거는 정치인들이 해야 돼 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는데, 야 검찰이라고 왜 못해 이 새끼들아 입 닫고 있어. 그러니까 니네 맘대로 이 새끼야 뒤든가 말든가. 그랬더니 야 우리가 잘하면 어쩔래. 해봐. 지금 조선일보랑 윤석열이랑 이런 사이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검찰이라 우리가 무슨 검사라고 우리가 정치인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야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라고 얘기를 계속 해주는데, 야 우리가 니네보다 더 똑똑해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니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해서 이제 검사들은 그 대신 조중동이 절대 협조 안 해주겠죠. 그럼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공천 불협화음 나면 여러분들 전쟁이에요. 막 내 지역구에 갑자기 검사가 검사 공천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막 그 화염병 들고 국힘당 당사에 쳐들어가고 막 깨고 농성하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선거되면요. 선거되면 막 자폭하고 옛날에 어떤 검사가 나 물러난 녹취록 까지고 별일 다 있어요. 응? 진짜로 별일 다 있어요. 막 도끼 들고 국민의힘 당사 차들어오고 선거가 그렇다니까. 응? 그래서 이거 공천 컷오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민주당도 그렇고, 응? 민주당도 똑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적정하게 만약에 공천 컷오프 시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 좀 만나줘. 지금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건 공천에 불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저한테 불만을 따지십시오. 이지랄 떨 거란 말이야. 그치? 이런 식으로 위로해주고 정치는 또 위로해주고 다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당신이 예전부터 비리가 있었기 때문에 공천 못 받은 거예요. 본인이 먼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지랄 떨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저런 개새끼 그러면서 야 난장판 내는 거거든. 여기저기서 단식 투쟁하고 막 이거 진짜 여러분들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총선 때 이해찬 당대표가 총선을 지휘했죠. 그렇죠? 이해찬 왜 총선 주의를 가장 잘하는 게 왜 이해찬 당대표가 잘했다고 했냐면 최소한 당내 불만이 나오지 않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공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긍하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도록 당내 분위기를 조정하고 그게 정치력이에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제가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지난 총선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총선 과정을 많이 봤겠습니까? 정치는 공천 받은 사람은 당에 고마워하고 이 당이 정말 나를 살려주는 당이구나 막 하죠. 그런데 공천 못 받은 사람은 정말 죽이고 싶은, 내가 이런 정당을 위해서 20년 동안 내 지역구에 밭을 갈고 했냐? 엄청난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런 불만 있는 사람들도 나중에 그 불만을 잠재우고 어떻게든지 민주당을 탈당하지 않게끔 잡아들 수 있는 정치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해찬 대표님이 지난 총선에서 잘 지휘를 한 거죠. 응?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게 있냐면 총선 과정이 다가오면요, 여러분들
먼저 컷오프가 난리가 나요. 1차적으로. 컷오프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이제 항소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서로 폭로전이 시작해요. 폭로전. 그래서 누가 교통정리를 잘하냐의 싸움이에요. 근데 과연 한동훈이가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아요, 정치. 그래서 그게 정치력이에요. 그게 정치력이고, 이 교통정리를 한 지역구에 여러분 봐봐요. 이쪽 지역구에 누가 봐도 경선을 생각하고 검사 출신, 기존에 있던 국회의원, 도전할 국회의원 최소한 3명들은 있다고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만약에 대구 영남이라고 합시다. 이 영남에 여기는 국힘당의 공천이 곧 배지야. 현재 현역이 가장 세겠지. 그러면 현역 물러나라 그러면서 신진 계속 이 현역을 까면서 지역구 관리를 했던 이 현역과 대착점에 있는 정치인이 또 하나 있겠지. 근데 느닷없이 검사가 뚝 떨어져. 검사가. 그러면서 컷오프에서 검사 남겨놓고 2명을 날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소속 출마해요. 무소속 출마하는 거예요. 이런 교통정리를 제대로 못하면 공천 불복을 하는 순간 무소속 출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아무나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가시겠어요? 저쪽에서는 무소속 대거 출마하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친박연대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요, 저희 거지 같은 새끼들 쳐도. 그러니까 하여튼 아무나 이게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여서 이낙연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진짜 이낙연 너무 추하죠. 제가 왜 이낙연 추하다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처음에 뭐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에게 최후 통첩합니다. 연말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퇴하십시오. 이 지랄 떨었죠. 근데 갑자기 오늘 뭐라 그러냐? 이제 자기가 신당 창당하려고 했더니 호남에서는 저런 새끼가, 호남 전문 용어로 저런 호로 새끼가 당을 말아먹는다. 이 좋은 기회에 왜 죄를 뿌리고 있냐. 이게 호남 사람들의 민심이에요. 그렇죠? 호남 사람들의 민심. 저런 호로 새끼, 내년 윤석열을 조사부로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신당을 창당한다 해갖고 이렇게 민주당을 시끄럽게 한다냐. 이게 호남의 민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당내 반발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깨갱했어요. 오늘 깨갱했어요. 왜 깨갱했냐? 얼마나 이낙연이가 우스워 보였으면 안철수가 일로 오십시오. 이쪽이 더 따뜻합니다. 이건 안철수가 가장 이낙연을 연맥인 거야. 이낙연 대표님 탈출하십시오. 야당으로 오십시오. 지기를 가라는 거야. 결국 내가 뭐랬어? 예전에 내가 여러분들 김한길이랑 안철수랑 민주당 공동 당대표 하다가 당 깨고, 그쵸? 민주당 공동 당대표 하다가 당 깨고 나가갖고 국민의당 해갖고 안철수가 성공할 때 거기서 또 무슨 뭐 싸우고 바른미래당이랑 합당한다 하니까 그 호남 출신들이 무슨 바른미래당이랑 합당하냐 그러면서 거기서 또 쏘아갖고 이쪽은 민생당 되고 저쪽은 바른미래당 되고 막 분리 막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제가 말했어요. 저 새끼 저거 국힘당 들어가려고 수조하는 거라고. 그쵸? 저는 안철수 탈당할 때부터 그때 안철수는 국힘당 저기 들어가려고 저 지랄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진짜 국힘당에 가 있잖아. 응?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안철수 이낙연 대표님 탈출해서 여당으로 오십시오. 뭐 이낙연의 롤 모델이 안철수야? 밖에서 신당 창당하고 외곽에서 돌다가 국힘당이랑 합당하는 거야? 이게 진짜 치욕적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 믿었던.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정치 분석했던 게 여러분들 맞죠?
정세균계는 존재해도 친낙계는 없다고 제가 늘 얘기했잖아. 그렇죠? 친노 친문은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에게 친명 비명이라 할까, 비명이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비명이라 그래갖고 이낙연을 지지한다는 거는 아니다라고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친노는 이낙연을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과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이낙연 죽이려고 하잖아요. 임종석, 이광재 뭐 이런 사람들 그 입 다물라 다 얘기하잖아요. 친문도 원래 친문이라는 계파가 있지 친낙이라는 계파는 없어요. 근데 그 믿었던 친낙 몇몇도 이건 좀 급발진하는 것 같다 뭐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내 벌써 제가 알기로만요 120명 정도 된대요. 169명 중에 120명 정도가 지금 뭐 연판장 돌리고, 그리고 특히 호남의 반발이 커요. 호남의 반발이 커요. 근데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하면요, 내일 이재명 당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요. 그러고 나서 뭐 계속 무슨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뭐 28일 날은 또 누구 만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이제 지가 신당 창당한다 막 급발진하고 그러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 하냐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공을 넘겼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결단하라. 뭐냐면 테러 만든 거예요. 이제 자기가 신당 창당에 동력도 없고 가봐야 국힘당 전원 안철수가 일러 오십시오. 안철수 같은 애나 오라 그러고 이준석이는 저랑은 뭐 이준석 쪽팔리게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였다는 이준석이나 찾고 그랬더니 이준석도 저는 관심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뭘 기다리냐, 이낙연이가 이제 출구 전략을 쓰는 겁니다. 창당은 글른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당대표가 날 찾아와서 나를 손을 잡아주길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절대 이재명 당대표 이낙연 손잡으면 안 돼요. 얘는 쿠데타를 일으킨 새끼예요. 이낙연은 지난 대선도 있고 딴 사람들 딴 거 없어요.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총리의 말은 귀담아 듣고, 이낙연은요 사실상 저는 제가 이낙연이면 정계 은퇴를 해야죠. 당내 혼란스럽게 하고 전 대표였던 자가 쿠데타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 사실상 진압된 거예요. 싸늘한 여론에 쿠데타 진압된 거면 회군이 아니라 정계 은퇴하고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낙연 정계 은퇴하라고 외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 만나갖고 정계 은퇴하십시오. 해야 돼요. 응? 제가 이낙연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는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 뭘로 괴롭혔어요? 사법 리스크. 그 사법 리스크 얘기 누가 합니까? 검찰이랑 국힘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놈의 검찰과 국힘당이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 민주당이 사람이 사법 리스크 아니라 야당 탄압이라고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자꾸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순간 검찰의 수사를 정당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사람들이 이 비명계라는 원칙과 상식도 없는 새끼들이 계속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책 잡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탄압받는 것을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순간 검찰의 수사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제가 아는 이재명 당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한 번 정도는 만나줄 수는 있겠죠. 근데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이낙연은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연말까지 비대위 전환이나 사퇴하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죠.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만날 필요 없잖아요.
먼저 이낙연은 자기가 신당 창당을 하려고 그랬던 것에 대해서 당을 혼란을 줘서 책임을 지고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하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때 가갖고 명예롭게 은퇴시켜주는, 그렇게 해야 되지. 무슨, 나는 너무 웃긴 게, 여러분들, 이 사람 아직도 민주당 소속이죠. 민주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너무 나간 거죠. 민주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야, 지금 어느 당이에요? 지가 민주당 아니에요? 민주당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건 뭡니까? 이런 자들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한테 야, 나 좀 살려줘야 해요. 응? 당내 반발 이 정도로 심할 줄 몰랐고, 나는 내 스스로가 정치 거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발 나를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호남이 나를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호남에서 나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면 당장 내가 나간다 그러면 나 따라가고 뛰쳐나올 사람들이 한 40명 50명은 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고, 그렇다 그래갖고 당장 내가 탈당해갖고 신당 창당하려는데 명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 비대위 전환을 하든지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라. 이재명 당대표에게 공을 넘기면, 아니 받지 못하는 공을 던져놓고,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서 그래도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손을 잡아주는 게 맞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딴 사람들은 다, 제가 굉장히 선거를 위해서는 좀 포옹하려고 하는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손을 잡아줘도 그러지 말고 제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이낙연의 손을 잡으면 안 돼. 이낙연은 빨리 버려야 돼. 웬만하면 나는 내년 총선 앞두고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사람들은 다 손잡고, 그래야지 나중에 이재명은 다음 대선을 봐야 되니까, 그쵸? 이재명 당대표는 다음 대선을 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저는 말도 경청을 하고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낙연은 아니에요. 이낙연을 괜히 여기서 정치 생명을 연명하게 해주면, 이낙연은 끝났거든요. 이낙연의 승부수는 끝났고, 저는 이낙연은 결국은 탈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가 신당 창당을 뭐 하든 안 하든 이번 그러니까 탈당의 명분이 없어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를 이번에 비대위 전환을 하거나 사퇴하라 그러는데 이재명 당대표 못 받는 걸 던졌다는 것은 자기는 이미 나갈 각오로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은 이미 지금 출구 전략 세우고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좀 해줘, 역설적으로. 이낙연의 배신은 민주당의 선명성을 가져오고 왔다. 나는 이낙연의 배신은 땡큐다. 왜? 이낙연이가 하나 뭐 신당을 창당하든지 나간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피해를 입을 건 1도 없다. 저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박광훈이 스스로 그만둘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홍익표 원내대표 오니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이낙연은 포용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이낙연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나가는 게 맞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힘들다. 1시간 반을 계속 떠들었어. 근데 요것만 떠들고 이제 네, 여러분들,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내년 선거 막 얘기가 나옵니다. 뭐 비례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는요,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응원하면 된다, 그거가 있지만, 병립형으로 간다 그래갖고 민주당이 유리한 것도 없어 보여요, 제가 보면. 그쵸? 그냥 국힘당한테 안정적인 의석을 나눠주는 그런 효과만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건 뭐냐면요, 믿을 수 있는 신당. 그러니까 저는 확고해요, 제 개인적인 건. 민주당이 지역구에 신경 쓰고, 지역구에서 한 170석 대승하고, 비례에서 한 30석 먹어버리고,
그러려 그러면 저는 딴 거 없어요. 비례연합정당,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정의당이나 이런 정당 나는 뺐으면 좋겠어요. 정의당, 녹색당 그건 지네끼리 연합을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찍을 수 있는 비례정당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내일 콘서트 하는, 금요일날 콘서트 하는 이런 사람들 누가 봐도, 그쵸? 정의당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온 천호선 전 노무현 대통령 대변인, 조국 장관님, 용해인 이런 분들이 모여갖고 저는 개혁연합신당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노무현 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천호선 정의당을 탈당해갖고 이번에 3인당을 만들었어요. 정의당 꼬라지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정의당 탈당하신 분, 조국 전 장관님, 그 다음에 용해인. 저는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반윤연대라 그래갖고, 그쵸? 반윤연대라 그래갖고 우리가 그걸 밀어줄 필요가 있나? 그 반윤연대라는 말 속에는 이준석이 포함되고, 윤석열 치르면 다 모여라, 뭐 촛불정당, 전 못 믿어요. 저는 항상 이 바닥에서 하도 뒤통수를 맞아갖고 윤석열 탄핵하기 위해서는 다 모여라 이거 믿지 않습니다. 저는 못 믿어요. 그래서 지금 촛불당이라는 정당도 창당하려고 앉아있고, 저 촛불행동에서 만드는 뭐 여기저기서 반윤연대, 송영길이가 외쳤던 반윤연대도 저는 반대했어요. 아니 송영길을 정말 그 구속된 건 안 됐지만 무슨 이준석과 손잡고 반윤연대를 한다. 반윤연대라 그래갖고 모두가 민주당을 지지할까? 반윤연대라 그래갖고 전부 민주당을 위할까? 전 절대 그런 사람들한테 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립형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좀 모르면 좀 채팅하지 말고. 그렇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 병립형으로 가면 비례의석이 50석이면 국힘당이 앉아서 그냥 20석을 먹어. 지역구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80석만 얻으면 그냥 100석 넘어 앉아서 110석 돼. 민주당이 10석이나 15석은 늘어날 수 있지만 병립형으로 가는 순간 국힘당은 탄핵 안 될 정도의 의석을 확보를 해.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병립형으로 가갖고 민주당 지지율 45, 국힘당 40 이렇게 얻으면 50석, 20석을 그냥 확보를 하는 거야, 국힘당이. 그리고 민주당은 총선 끝나고 고립돼. 나는 국힘당 잘 되는 꼴 못 봐. 그래서 국힘당 한 석이라도 더 뺏어와야 돼.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쪽에 투표할 수 있게 하고, 또 민주당도 싫고 국힘당은 더 싫어, 민주당도 싫어, 극좌에 있는 애들은 또 극좌에 투표가 가게끔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를 해도 국힘당보다 훨씬 더 나와요. 극좌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국힘당 찍는 일이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면 녹색당, 정의당, 민주노동당 출신 이 사람들도 다 합치면 4, 5% 돼. 그러면 5석, 6석은 가져가. 그러면 47석에서 저쪽 국힘당 지지율이 만약에 35%밖에 안 나오면 얘네들은 10몇 석밖에 못 얻어. 병립형으로 가면 20석 이상을 얻는데 연동형으로 가면 얘네들은 15석에서 20석 미만이야. 국힘당이 내년 총선에서 40% 못 얻을 거라고 생각해, 난. 이런 분위기면 국힘당은 내년 총선에서 35% 미만이야. 진짜로. 그래서 제가 보면 진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에다 찍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쪽에 찍었다가 당하는 일 없도록 민주당, 저는 위성정당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국힘당은 이준석 신당이랑 지네끼리 나눠 처먹는 거고. 그럼 민주당이 손해볼 거 없어요. 응? 그렇잖아요? 저쪽은 이준석 신당이니 무슨 신당이니 지네끼리 싹 뭐 지지고 볶고 싸우면 국힘당은 순수 의석이 80석 쪽으로 쫄아들 수가 있어요. 80석에서 90석 미만으로. 근데 병립형으로 하면 안정적으로 100에서 110석을 얻어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두 여러분들 반윤연대가 나중에 모두가 민주당을 찍어준다? 나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욕을 먹더라도 민주당 위성정당 만들고 대놓고 민주당도 위성정당 만들고 니네들도 위성정당 만들어라. 그리고 진보연합도 니들도 위성정당 만들어라. 니들도 정당 만들어라. 저는 그 선거가 가장 현실성이라고 생각해. 그쵸? 아니 정의당 니네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녹색당, 민중당, 진보당 연합한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니네도 거기 만들어라. 그럼 민주당도 만들어라. 그럼 쟤네들도 만들어라. 난 그게 가장 현명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민주당이 괜히 병립형으로 갔다가 안정적으로 10석, 15석 더 우리 어차피 그 갖고 올 수 있는 걸 뺏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 이 결국은 조국이 민주당을 배신하겠습니까? 천호선이 배신하겠습니까? 용인이 배신하겠습니까? 개혁 진보 연합이 윤석열 그때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선거 연합 나중에 이제 탄핵 연대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단 한 표라도 더 뺏어오는 방법.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양하게 우리가 스펙트럼이 더 커. 근데 이게 내가 왜 이런 주장을 하냐? 좌측에 있는 애들은 민주당 안 찍어. 극좌에 있는 애들은 오히려 민주당 엿먹으라고 국민의힘 찍거나 아니면 투표를 포기해. 근데 저쪽 애들은 다 저쪽 찍어. 저쪽 찍어. 그러니까 현행 유지를 하되 민주당이 개혁연합신당을 만들라고 대놓고 그렇게 해야 돼. 진짜로. 병립형으로 가면 국힘당이 안져도 너무 안정적이잖아.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 심판하려고 하면 최소한 못 가져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민주당이 나는 지역구에서 170석 그래갖고 개혁연합신당 누가 봐도 이거는 모두가 친명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친명일 수는 없잖아. 친노 중에서도 이제 민주당을 응원하는 친노, 문재인 친문에서도 이재명과 그 민주당을 응원하는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갖고 저쪽에 개혁연합신당 만들고 저쪽은 진보연합신당. 얼마나 좋아. 이쪽은 개혁연합신당, 저쪽은 진보연합신당 해갖고 완전 좌측에 있는 애들은 저 진보연합신당이라는 애들이 뭐가 잘못됐냐면 민주당 위선정당 안 만들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네 찍어달라고 한 거는. 우리는 걔네들 찍기 싫잖아. 응? 그쵸? 우리는 싫잖아, 여러분들. 응? 우리가 민주당이 위성정당이 없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국힘당은 못 찍으니까 저렇게 늘 뒤통수 치는 정의당과 저런 진보당 애들 찍어야 되잖아. 저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갈 데 없는 사표가 되니까 민주당 대놓고 지지해라. 개혁연합신당, 저쪽은 진보연합신당, 민주당은 지역구 올인. 그러면 총선 끝나고도 명분도 있고, 그렇죠? 국힘당과 손잡고 병립해야겠다라는 비판도 받지 않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국힘당 위성정당 만들면 거기 찢어지는 거야. 국힘당 위성정당, 이준석 위성정당, 지네끼리 찢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최대한 한 석이라도 들어가게 해야지. 최대한. 응? 쟤네들 어차피 국힘당 지지율이 내년 총선에서 35%로 막아버리면 윤석열 분위기 대통령 지지율 따라가거든요. 내년 저는 국힘당이 내년 총선에서 40% 이상 지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난 그럼 우리가 누가 찍겠어? 지역구는 찍고 당연히 조국 장관님과 천호선 용해인 의원님 있는데 저쪽에다 투표 안 하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기 우리가 찍지 않겠냐고. 나 같으면 저기 찍어. 누가 봐도 조국, 천호선, 용해인 저쪽에다 찍으면, 용해인은 누가 봐도 기본소득당의 의원이고, 천호선은 사회민주당의 저 사무총장이고, 조국 장관님은 민주당과 상관없고, 위성정당 소리도 덜 듣고, 응?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 저쪽에다 투표해주고, 이쪽은 진보정당이면 민주노동당 응원하거나 정의당 응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 투표하면 되고, 그럼 위성정당 소리를 누가 해? 용해인이 위성정당이야? 용해인 기본소득당이잖아. 천호선이 위성정당이야? 천호선 정의당에 있다가 정의당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러면서 나온 사람 사회민주당 만들었잖아. 조국이 민주당이야? 조국은 조국당이잖아. 저는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내년 총선 구도는 이거예요. 명분도 있잖아. 내가 보면 가장 이상적인 거야. 왜 이분들이, 여러분들, 이동영은 병립형이라고, 개총선은 반병립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병립형으로 가는 순간 내년 딱 총선 끝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민주당 의석이 180석이면 뭐해. 모든 자질구레한 촛불 시민들이나 이런 촛불 왼쪽에 있는 애들이 이재명 물러나라고 외칠 텐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힘당과 손잡고 병립형 통과시켜놓고 무슨 윤석열 탄핵을 하자고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무슨 국힘당과 야합을 해갖고 병립형을 통과시키고 내년 총선 끝나고 민주당이 이겼다고 다른 소수 정당에게 손 내밀어갖고 윤석열 탄핵시키자고 그게 먹히냐고. 아니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제 말이 틀립니까? 국힘당과 손잡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소수 정당들이랑 합쳐갖고 윤석열 탄핵하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서겠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자, 뭐 민주당이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정말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들이 옆에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은 당대표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대선을 바라봐야 돼서,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에 한치 앞만 보고 국힘당과 손을 잡고 병립형을 통과시키잖아. 100만 표가 날아가요. 100만 표가 날아갑니다. 저런 소수정당, 진보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민주노총이나 저런 사람들이 의석은 없지만 저런 사람들을 광장에 모아놓으면 100만 명은 돼요. 그래서 심상정의가 80만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상정의가 80만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100만 표를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심술보가 왜 지난 대선에서도 완주했는데 더불어시민당이 위성정당 만들었다는 그거 하나로 열민당 애들은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나같이 민주당을 위해서 욕을 먹어가면서 여태까지 잘못된 건 잘못했다 그러면서 난 송영길 비판하잖아. 송영길 억울한 면이 있지만 난 비판해. 송영길은 지금 정치 행보 잘못하고 있다라고 난 딱 민주당에 1도 도움이 안 돼. 내년 총선 앞두고 송영길은 민주당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건 확실하고, 저는 확실히 욕할 건 욕하고 욕먹을 건 욕먹고. 송영길 구속됨으로써 이제 돈 탐사나 손 묻은 애들 전부 신당 창당의 꿈이 저버러진 거고. 하여튼 저의 진정성만은 단 국힘당에게는 한 석도 주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만 좀 알아주십시오. 이재명의 활용 가치를 넓게 봐야 돼요. 모든 화살이 총선 끝나면 이재명에게 향합니다. 그렇게 만들면 이재명 대통령 못 만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방송은 여기까지.